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오늘은 세계문화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소금에 이어서 오늘은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람은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설탕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이 설탕이 우리를 유혹하죠. 설탕은 천연 탄수화물이고요. 주로 사탕수수 줄기나 사탕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설탕을 정제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알갱이가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무치의 단맛을 내는 결정 가루를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과 설탕은 최종 그 마지막 공정에서 둘 다 하얀. 그래서 소금도 이 설탕도 둘 다 한때는 하얀 금이라고 불렸던 것들이에요. 그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톤, 이상하네요. 500만 톤, 5천만 톤, 1억 7,500만 톤의 설탕이 생산되었답니다. 이 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주로 생산이 되는데 사탕수수는 큰 키의 다년생 식물로 아시아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라고 합니다. 이 잘라낸 사탕수수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설탕 생산 지역을 보시면 지금 중남미, 그리고 남아메리카, 그리고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필리핀 지역들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강우량 그리고 온도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탕수수 재배를 계속 하게 되면 토양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땅을 찾아야 되고요. 이 사탕수수를 재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제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 자체가 다 중노동이 필요한 거죠. 지금 물론 기계화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설탕과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이 같이 결합이 되게 되는 거죠. 사탕수수의 기원과 이동을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 북쪽에 있는 뉴기니 섬 쪽에 아마 원산지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게 전파되면서 중국 남쪽으로 그리고 인도 쪽으로 그리고 그것이 다시 아랍 지역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는 거죠. 8세기경에 아랍 세계로 이 사탕수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지도는 그 앞에 있는 지도의 일부분을 다시 이렇게 잘라서 넣어봤는데요. 보시면 지금 저 시리아 지역이 한 700년대, 그리고 이 이집트 쪽으로 600년이 좀 지나서 가고, 그리고 뭐 750년 아프리카 북쪽으로, 그리고 800년에서 저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서 스페인, 에스파냐 남쪽까지 가는 거죠. 사탕수수가.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도. 그래서 이런 그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사탕수수 재배 경작지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한 설탕을 만드는 설탕 제조 기술이 보급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설탕은 굉장히 호화로운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으로도 쓰였고 향신료로도 쓰이고요. 장식재료 역할도 했었대요. 그래서 이 설탕으로 조각을 만들었다면 설탕을 녹여 정제해서 설탕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장식을 하기도 하고 방부제 역할로도 쓰였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리는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아랍인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가지고 있는 설탕의 기술이 이제 그 상품으로 유럽으로 그냥 수입이 됐었던 건데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이 무슬림들과 그러니까 이 이슬람 사람들과 유럽인들이 몇백 년 동안 계속 부딪히면서 같이 싸우다 보니 이 유럽인들이 설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설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포르투갈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하는데
1493년에 콜럼버스 이창에, 그 전에 사실은 1492년이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해잖아요. 에스파냐의 이제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콜럼버스가 아주 소규모의 선단을 꾸려서 인도를 향해서 가다가 어떤 섬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그 섬이 아시아의 한 섬인 줄 알았던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 전혀 모르는 새로운 대륙이었던 거고, 우리는 그 대륙을 이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는데, 1492년에 1차 항해를 한 다음에 돌아가서 이제 대선단을 꾸려서 1500명 단위의 그 대규모 선단을 꾸려서 다시 항해를 하게 되는데, 그때 콜럼버스가 사탕수수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 농사지을 거리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럼버스의 장인이 사탕수수 농사를 그 대서양 쪽에서 짓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탕수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 사탕수수를 가져와서 이제 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뭐 콜럼버스는 이후에 이제 몇 번 더 하다가 이제 착각 속에서 죽게 되지만, 이 콜럼버스에 의해 시작된 이 사탕수수는 이 스페인령 산토 도밍고, 나중에 이제 생도맹그 이렇게도 부르게 되는 그 섬인데요. 그 섬에서 이게 사탕수수가 재배가 되면서 1516년, 그러니까 1517년이 그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해인데, 바로 그 전년도에 이쪽에서 제조된 설탕이 유럽으로 운송이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인도 제도의 설탕은 국가적인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탕수를 재배하고 그리고 설탕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만들 것인가? 이 노동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유럽인들이 와서 그 힘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더운 지방에서.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세균에 의해서 10분의 1로 100년 사이에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니,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게 되는 거죠. 카리브해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쿠바섬이고, 쿠바섬 오른쪽으로 있는 게 지금 아이티가 있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저기가 바로 히스파니올라라고 했던, 옛날 스페인이 처음 장악했을 때 히스파니올라라고 섬이라고 불렀던 그 산토 도밍고 섬이에요. 저기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도 보시면 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섬들이 다 이제 설탕 농장이 되는 거죠. 사탕수수 재배 농장이. 물론 이제 나중에 그려진 그림이긴 한데요. 사탕수수를 심는, 일단 구멍을 내서 사탕수수를 이렇게 심고, 그래서 사탕수수를 어느 정도 키우면 사탕수수를 이제 베는데, 저 베는 게 동시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베어야 된대요. 저거를 배워서 그 다음 과정을 가는데, 그 다음 과정이 사탕수수를 분쇄하는 거. 그러니까 압착해서 일단 설탕 시럽을 추출해야 되는데, 이 사탕수수를 베는 순간 굳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아니면 최소 어쨌든 아무리 늦어도 48시간 이전에는 저거를 베어서 분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집중해서 저거를 미친 듯이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면 사람 키가 훨씬 넘잖아요. 한 4m, 5m 정도 크기가 된대요. 그래서 설탕 시럽을 추출해서 그걸 다시 여러 가지 과정을,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그 하얀 설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가공 과정은 유럽으로 가서, 유럽에 있는 공장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또 사람들한테 이 사서 뭐 대가를 치르고 사왔다고 하죠. 어쨌든 그 노예로 팔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흑인이나 뭐 전쟁포로도 있었겠지만, 그냥 정말 재수없게 잡혀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이제 대상을 건너온단 말이에요. 배에 차곡차곡 실어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서인도 제도,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한 서인도 제도에다가 내려놓고, 그 빈 배에는 저기서 만들어낸 설탕, 담배, 면화 등을 싣고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가공을 하거나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시 이 유럽에서 만들어낸 면직물, 총, 유리구슬, 뭐 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아프리카에 가서 그걸로 노예의 값을 치르는 거죠. 이런 무역 체계를, 그 당시 무역 체계를 삼각무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설탕 농사에는 사실은 처음부터 노예를 썼다고 해요. 너무나 힘든 일이니까. 이 떼약볕 아래에서 하는 일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시작했을 때부터도 이미 노예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서양 연안에서 처음 포르투갈이 시작했을 때도 이제 아프리카 노예들을 썼는데 1503년에 맨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이 아메리카 땅으로 수입이 된 거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보내진 노예의 4%만이 북아메리카로 갔답니다. 우리는 노예를 생각하면 그 남북전쟁 당시에 면화를 따는 흑인 노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96%는 카리브해나 브라질, 남아메리카로 보내져서 대부분이 설탕 노동에 종사를 했다는 거죠. 신대륙으로 들어오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수입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예요. 이 서인도 제도에서 설탕 재배는 이제 초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시작을 했지만 1580년경부터 프랑스인과 영국인들이 이 지역에서 사탕수수 재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1588년에 벌어졌던 그 세계사적인 사건이 영국하고 에스파냐가 무적 함대가 영국 앞바다에서 붙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포르투갈이 이미 벌써 졌고, 그리고 이제 에스파냐도 지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시기가 오고 있는 거죠. 1627년에 바베이도스라고도 하는데요. 이 섬에 영국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설탕 농장을 만들어 나가면서 설탕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데 1655년에 이 바르바도스에서 재배된 설탕이 영국의 국내 시장으로 운송이 되고 이 설탕이 이 영제국의 수입원이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바르바도스라고도 하고 바베이도스라고도 하는 이 위치를 보시면 이 베네수엘라, 이 남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베네수엘라 북쪽으로 이렇게 소안틀리스 제도라고 해서 섬들이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서 약간 오른쪽에 있는 떨어진 섬이 바베이도스.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베이도스에서 설탕을 생산하기 할 즈음에 또 하나 역사적인 우연이 만들어지는 거죠. 포르투갈의 공주인 캐서린 공주가 찰스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영국 왕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찰스 2세는 이 사람의 아버지가 찰스 1세인데 의회랑 싸우다가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목이 잘라진 처형당하고 왕정이 무너져서 본인은 이제 전 유럽을 떠돌아다니다가 청교도 혁명의 그 혼란스러움이 지나고 이제 크로멜도 죽고 이러면 다시 왕정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나는 의회와 타협하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러고 다시 왕이 된 거예요. 찰스가. 자기 아버지는 의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본인은 이 의회를 존중하겠다 이러면서 영국 국왕의 자리에 오른 거죠. 이 사람과 결혼한 왕비가 이 캐서린 포르투갈의 공주였는데 원래 포르투갈이
스페인보다 먼저 이 대서양 시대를 열어가면서 사실은 가진 자산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의 항구 도시인 탕헤르라고 하는 그 지브롤터 바로 맞은편에 있는 탕헤르, 그리고 인도에 먼저 진출한 것도 포르투갈이거든요. 인도 뭄바이, 지금 우리가 봄베이라고 알고 있는 그 뭄바이에 있는 7개 섬, 그리고 막대한 지참금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래서 인도 지역에 이제 영국이 세력을 넓혀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캐서린 왕비인데, 또 하나 문화사적으로는 홍차를 귀족사회에 전파하는 거죠. 이미 홍차 문화가 이 대서양 시대를 열었던 거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니까 이쪽 그 두 나라는 이 왕실로부터 상류층까지 이제 홍차 문화가 다 퍼져 있었던 것이고, 그거를 이 상류층의 문화를 영국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영국에서도 이제 홍차가 이제 상류 사회부터 대중적으로까지 전파되는데, 1660년 왕정복구가 일어난 그 해 이후로 영국의 설탕 수입량은 항상 다른 모든 식민지들의 생산량을 합한 수입량보다도 많았다. 설탕 생산. 그러니까 그 설탕 농장주들의 중요한 거는 다 영국인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차와 설탕은 그 당시 영국 사회에서는 신분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17세기 말이 되면 영국에 커피하우스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신사들이, 젠틀맨들이 커피하우스에 모여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얘기도 나오고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런데 18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설탕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산업혁명과 같이 나가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되면서 설탕 생산도 기계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다 인력으로 했었던 것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탕수수 외에도 사탕무에서도 설탕이 추출이 돼요. 그런데 설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막 힘들고 막 이럴 때 당 떨어진다 해서 막 그 뭐 여러 가지 단 거를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다량 영양소의 하나로서 인체에 쉽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혁명기에 공장에서 힘들게 이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시기가 되면 이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이 되면 이 차 문화가 이미 일반 서민들한테까지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또 티타임, 휴식 시간이 잠깐 있는데, 그때 이제 홍차를 마시면서 설탕을 넣어서 먹는 거죠. 그리고 쿠키. 그러면 에너지밥, 지금 뭐 드링크류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고 또 일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설탕 농장에서 그 농사 짓는 그런 과정을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하면, 플랜테이션은 다른 작물은 재배를 하지 않고 오직 한 작물만 하는 거예요. 단일 경작. 그래서 한 섬에서 사탕수수만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섬에 이 노동하는 이 사탕수를 재배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것, 입을 것은 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해당 지역은 순식간에 다 파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자라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게 되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랜테이션 농장에는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당연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인도 제도의 이 카리브해 지역의 이 섬들에는 대부분이 다 흑인 노예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옥과 같은 노동 속에서 이 아프리카의 문화와 이 카리브해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진 문화들, 그러면서 특유의 이런 문화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의 특징은 집단으로,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이거를 배자마자 시럽을 짜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가공, 운반, 정제 이런 게 다 한 시스템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정제 과정은 유럽에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의 진행 과정까지는 다 이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탕수수를 압착해서 뽑아내는 이제 시럽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 시커먼 부분이 당밀인데 그 당밀을 빼내고 설탕, 알갱이를 뽑아내는 과정인 거죠. 당밀도 당밀대로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다고 하고 또 이 당밀에서 뽑아내서 증류해서 만드는 술이 럼인데 이 럼주는 이게 이 카리브해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해적들이 많이 마셔서 해적의 술 이렇게도 불렸다고 합니다. 이 설탕이 엄청나게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설탕에 빠져들게 되고 대중화되면서 이제 이 설탕은 최초의 세계 상품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설탕이 그만큼 대중화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그림은 생도맹그 전투, 그러니까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생도맹그, 이 영어식으로는 산토 도밍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흑인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도맹그는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 군대와 싸움이 벌어진 거죠. 이 생도맹그는 1740년대 생도맹그는 자메이카는 쿠바 남쪽에 있는 영국이 소유한 사탕수 섬인데 이 자메이카와 더불어서 세계 설탕의 주요 공급지였답니다. 그래서 1789년이면 프랑스 대혁명이 벌어진 해인데 그 당시에 전 세계 설탕의 40%가 다 이 생도맹그에서 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도맹그는 프랑스가 가진 가장 값진 식민지였는데 그 당시 1789년에 카리브해 지역의 노예는 약 10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생도맹그 섬에만 지금 현재 아이티가 있는 그 섬이요. 거기만 전체 노예의 절반 정도가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지도는 왼쪽에 있는 긴 섬이 쿠바섬이고 쿠바섬 오른쪽에 있는 데가 바로 마주보고 있는 데가 지금 아이티 공화국이 있고 그 아이티랑 같이 섬이 나눠져 있는 데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고요. 지금 저 아이티가 생도맹그라고 부르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생도맹그 섬에만 전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노예의 반이 저 생도맹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탕수수가 재배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1789년에 프랑스에 혁명이 벌어져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생도맹그에서 흑인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들이 지배하는 최초의 공화국 아이티를 서인도 제도에서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아이티는 이제 그 이후에는 저 도미니카 지역을 병합하기도 하다가 1844년에 저 도미니카 공화국은 다시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독립을 했는데 남아메리카 역사에서 보면 중남미에서 역사에서 보면 사실 일찍 독립을 한 것인데 문제는 다른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거예요. 사탕수수 농장만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도 이 지역은 사탕수수가 주 품목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도 그 아이티 대통령이 암살당했다 이러면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그래서 아직도 굉장히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생도맹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금의 역사도 굉장히 막 파란만장하지만 이 설탕의 역사는 더 강렬하면서도 더 지독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이 어쨌든 인간에게 이 달콤함을 주는 설탕이
인간에 오기까지 너무나 많은 그 고통들이 있었다. 이런 걸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의 설탕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